제발 살려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니 이게 무슨? 거짓골의 청년이 벤츠 창문을 두드립니다. 재벌회장 김지영의 눈이 크게 흔들립니다. 야, 너 거기 안 서! 뒤에서 몽둥이를 든 험악한 사내들이 달려오고 빨리 문 열어줘요. 당장. 거짓 청년이 차 안으로 굴러떨어지듯 들어옵니다. 빨리 출발해주세요! 잡히면 저 진짜 죽어요! 지영은 제대로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이 청년의 얼굴이 첫사랑 우진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시면 기막힌 진실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복덩이가 굴러갑니다. 간판 하나 없는 지방 외곽의 공단지대. 12월의 매섭게 차가운 칼바람이 폐건물 사이를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낡은 공장. 이곳은 빚진 사람들을 가둬두고 일을 시키는 이른바 인간 사육장입니다. 20살 청년 우혁은 이곳에 3년째 갇혀 있습니다. 믿었던 고모와 고모부가 사채 빚 대신 조카를 팔아넘긴 탓이었죠. 이곳에서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어제 오후였습니다. 탈출하려다 붙잡힌 동료가 작업장 한복판에서 끔찍하게 매질을 당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를 질질 끌고 가던 관리자가 우혁을 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야, 잘 봐둬라. 땀만 먹으면 다음은 네 차례야. 알았어? 그날 밤 우혁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더 늦으면 죽는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우혁은 침대 밑에서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깨진 볼펜, 카세트 테이프 하나, 그리고 낡은 스케치북. 그게 우혁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아빠의 유품. 꼭 챙겨가야 해. 그리고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살아서 돌아갈게요. 새벽 4시. 관리자들이 술에 취해 골아떨어지는 유일한 시간. 우혁은 가방을 단단히 메고 기숙사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돌려봤죠. 다행히 문이 열렸습니다. 우혁은 숨을 죽이고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혁은 2미터 높이의 담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지만 빈 상자를 밟고 담벼락을 기어올랐습니다. 그런데 담장 꼭대기에 설치된 철조망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찌익하고 날카로운 가시가 우혁의 허벅지를 파고들었습니다. 뜨거운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공장 마당에 환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야, 저기 누구야? 거기서. 저쪽 비상. 누가 탈출 시도한다. 트럭 가져와. 우혁이 다급하게 담장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안 돼. 잡히면 죽어. 뛰어야 해. 우혁은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는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보라를 뚫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저쪽이다. 골목으로 들어갔어. 잡아서 다리를 분질러 놔. 우혁은 죽으림을 다해 국도 쪽으로 달렸습니다. 제발 저 큰 길만 나가면 지나가는 차라도 잡을 수 있어. 하지만 바닥은 눈이 녹았다 얼어붙은 빙판길이었습니다. 코너를 돌던 우혁의 발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우지끈 하고 발목에서 끔찍한 소리가 났습니다. 우혁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뒤에서는 손전등 불빛과 군홧발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쥐새끼 같은 놈. 어디 숨었냐? 나오면 죽여버린다. 안 돼. 여기서 끝낼 순 없어. 우혁은 언 땅을 손톱으로 긁으며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이 까져 피가 눈 위에 번졌습니다. 저 멀리 희미하게 국도의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 가면 돼. 할머니, 살려주세요. 차가운 눈이 우혁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저 멀리 보이는 불빛만이 우혁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눈보라가 거칠게 몰아치는 국도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벤츠 한 대가 미끄러운 도로를 아주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50대 기사가, 뒷좌석에는 기품 있는 차림의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장 김지영이었습니다. 차가 어느 지점에 이르자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찌그러져 있는 가드레일은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기사가 백미러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올해도 여기서 멈추시겠습니까? 네. 세워주세요. 지영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갓길에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지영은 창문을 살짝 내리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펑펑 쏟아지는 한방눈, 저 흉터처럼 휘어진 가드레일. 당신이 여기서 떠났죠. 우진 씨. 지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0년 전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지영은 임신 8개월 남산만한 배를 안고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우진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 얼굴 제대로 보겠다. 그치? 응. 우리 우혁이 얼굴 빨리 보고 싶어. 지영도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 아빠 닮아서 듬직하면 좋겠다. 아니야, 엄마 닮아야지. 당신 눈이 얼마나 예쁜데.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1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맞은편 차선에서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 켜졌습니다. 트럭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 이쪽으로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위험해. 우진이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확 꺾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온몸을 던져 지영 쪽을 감싸 안았습니다. 쾅 하는 굉음이 고막을 찢었습니다. 차체가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나며 차가운 눈발이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우진 씨, 정신 차려요. 우진 씨. 지영이 의식을 잃은 우진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운전석 쪽 문이 완전히 찌그러져 그가 모든 충격을 대신 받은 것입니다. 우진 씨, 제발, 나 두고 가지 마. 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건 요란한 구급차 사이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날에서 돌아와 눈을 뜬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차창을 만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날 감싸지 않았다면 나도 지금 당신 옆에 있겠지.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줬는데. 미안해. 우리 우혁이. 내가 지켰어야 했는데. 지영이 눈물을 훔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눈보라치는 전방도로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다리를 심하게 다쳤는지 한쪽 발을 질질 끌며 절뚝거리는 청년이었습니다. 옷은 넝마처럼 찢어져 살이 훤히 보였고 얼굴은 며칠을 씻지 못한 듯 시커먼 기름때와 흙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마치 거친 길바닥을 헤매다 온 거지 꼴이었습니다. 청년은 비틀거리다가 정확히 20년 전 사고가 났던 그 자리에 털썩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앞에 사람입니다. 기사가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쓰러진 청년은 눈 위를 기어서 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리는 손을 들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온 힘을 다해 살려달라 외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홀린 듯 창문 가까이 얼굴을 댔습니다.
더러운 흙탕물과 멍자국으로 엉망이 된 청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지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눈빛, 세상에. 시커먼 얼굴 속에서 유난히 빛나는 맑고 큰 눈. 겁에 질려 파르르 떨리는 입술. 우진 씨랑 너무 닮았어. 20년 전 떠나보낸 남자의 얼굴이 그 초라한 청년에게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뒤쪽 멀리서 트럭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청년을 쫓아오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기사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회장님, 험한 일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시죠. 아니요. 문 열어요. 지금 당장. 하지만 회장님, 여기서 또 사람이 죽게 둘 순 없어요. 문 열라니까요. 지영의 목소리에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렸습니다. 20년 전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남자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마저 잃었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자를 꼭 닮은 아이가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2번 다시 후회할 짓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황급히 뒷좌석 문 잠금을 풀었습니다. 지영이 문을 활짝 열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타요. 어서. 우혁은 마지막 힘을 짜내 차 안으로 몸을 굴렸습니다. 쓰러지듯 뒷좌석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썩은 냄새와 흙냄새가 났지만 지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출발하세요. 빨리. 지영의 외침에 기사가 재빨리 엑셀을 밟았습니다. 검은 벤츠가 눈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백미러로 쫓아오던 트럭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지영은 뒷좌석 바닥에 쓰러져 기절한 우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짓골을 한 행색, 퉁퉁 부어오른 발목, 그리고 때 구정물이 흐르는 얼굴. 도대체 누구길래? 왜 이렇게 닮은 거지? 지영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영은 우혁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우진 씨야. 차는 눈보라를 뚫고 깊은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벤츠는 눈 덮인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습니다. 추격하던 트럭은 이미 따돌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히터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뒷좌석 바닥에 쓰러진 우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지영은 쪽잠이 든 우혁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마 라인, 짙은 눈썹. 볼수록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20년 전 사랑했던 남편 우진과 판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혁이 메고 있던 낡은 가방이 좌석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오래된 지퍼가 스르륵 벌어지더니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낡은 스케치북 한 권,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하나였습니다. 지영은 홀린 듯 손을 뻗어 스케치북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죽 표지는 20년은 좋게 묵은 듯 낡았고 귀퉁이는 손때가 묻어해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지영의 숨이 턱 멎었습니다. 이건 나잖아. 연필로 정밀하게 그려진 젊은 여자의 얼굴. 캠퍼스 벤치에 앉아 수줍게 미소 짓고 있는 20대 시절의 지영 자신이었습니다. 지영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천천히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림 아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12월 15일. 그날은 지영이 남편 우진을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번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지영의 모습이었습니다. 1998년 12월 15일. 또 한 장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배가 남산만하게 부른 임산부의 모습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지영의 얼굴 아래 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2년 12월 15일. 지영은 숨도 쉬지 못하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만삭의 아내를 그린 그림. 사고가 나기 딱 일주일 전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귀퉁이에 너무나 익숙한 필체로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영에게. 사랑해, 우진이가. 지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후두둑 떨어져 그림을 적셨습니다. 당신이 그려준 거였어. 세상에 이걸 왜. 지영은 스케치북을 가슴에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20년 만에 만지는 남편의 온기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의 흔적이 낯선 청년의 가방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때 바닥에 굴러다니는 카세트 테이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영은 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라벨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영에게. 이것도 우진의 필체였습니다. 지영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 테이프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혹시 남편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걸까요? 이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까? 지영은 테이프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놓치면 부서질세라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 운전석의 기사가 내비게이션을 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청년 상태가 안 좋습니다.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우혁의 발목은 퉁퉁 부어 있었고 옷 위로 배어나온 피가 시트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빛이 단호하게 변했습니다. 아니요. 별장으로 갑니다. 네? 별장이라니요? 지금 이 청년은 치료가 급합니다. 별장으로 가세요. 그리고 오늘 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기사는 룸미러로 지영의 눈을 보았습니다. 수십 년을 모셔온 회장님이었습니다. 저런 눈빛을 할 때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기사는 말없이 핸들을 꺾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는 방향을 틀어 인적 드문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영은 다시 우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스케치북은 분명 남편 우진의 유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청년이 이걸 목숨처럼 가지고 다녔을까요? 그것도 20년이 지난 오늘 하필 그 사고 현장에서 자신을 만난 걸까요? 지영은 우혁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습니다. 드러난 이마가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생각 하나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설마 살아 있었던 거야? 내 아이가. 지영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이자 은퇴한 외과 의사 김 원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원장님? 저 지영이에요.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지금 제 별장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별장? 갑자기. 다쳐서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병원 기록 남기면 안 돼요. 아무도 모르게 치료해야 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원장은 친구의 절박함을 느꼈는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장비 챙겨서 갈게. 30분 걸려. 고마워요. 전화를 끊은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지영의 가슴 속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옆에 누운 이 청년이 제발 자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기를, 제발 내 아들이기를. 검은색 벤츠는 한적한 산자락 깊숙한 곳에 자리한 별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단독 저택은 쏟아지는 눈발 속에 고요히 잠겨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영이 복잡한 세상의 소음을 피해 이따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은밀한 은신처였습니다. 조심하세요. 다리가 많이 부었습니다. 열도 심하고요. 기사와 지영은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진 우혁을 부축해 방으로 옮겼습니다. 성인 남성의 무게가 버거웠지만 지영은 힘든 내색 하나 없었습니다. 우혁은 고열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마른 채 계속해서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저만 도망쳐서. 지영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우혁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손이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닿았습니다. 아까 우혁의 낡은 가방에서 발견해 무의식적으로 집어넣은 카세트 테이프가 만져졌습니다. 사랑하는 지영에게 라고 적힌 혹시 남편이 남겼을지 모르는 유품. 지영은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 우진 씨 목소리가 들어있을까? 들어봐야 해. 반드시. 20년의 그리움, 그리고 절박함에 카세트 테이프를 들여다봅니다. 그 순간 현관벨 소리가 울리고 김 원장이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급히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지영 씨, 대체 무슨 일이야? 한밤중에 다친 사람이라니.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미안해요.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일단 이 아이부터 좀 봐주세요. 김 원장은 지영의 재촉에 곧바로 가방을 열고 우혁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바지를 걷어 올리자 찢어진 상처와 피로 엉겨붙은 옷감이 드러났습니다. 김 원장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허벅지 상처가 꽤 깊어. 찢어진 부위가 넓어서 꿰매야겠어. 그리고 발목. 이건 단순 염좌가 아니야. 골절이야. 퉁퉁 부은 거 봐. 최소 2주는 땅을 딛지도 못할 거야. 여기서 치료해 주실 수 있죠? 할 수는 있는데 병원에 가는 게 안전해. 파상풍 주사도 맞아야 하고 정밀 검사도 필요해. 상태가 꽤 심각해. 안 돼요. 병원은 절대 안 돼요. 기록 남기면 곤란해요. 여기서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원장님. 김 원장은 지영의 간절하고도 단호한 눈빛에 결국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의료도구를 꺼내 들었습니다. 알겠어. 물 좀 떠다 줘. 바로 시작하지. 방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고 찢어진 살을 꿰매는 긴박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혁은 마취 주사를 맞으면서도 고통스러운지 간간히 신음을 흘렸습니다. 지영은 그 곁을 지키며 우혁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1시간 후 응급처치가 모두 끝났습니다. 김 원장은 땀을 닦으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 항생제 주사 놨으니까 감염은 없을 거야. 오늘 밤은 열이 좀 날 테니 잘 지켜봐.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런데 지영 씨. 아까부터 묻고 싶었는데. 이 아이 혹시? 김 원장은 잠든 우혁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며 뭔가 물으려다 말았습니다. 지영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고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김 원장이 떠난 후 지영은 우혁의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힌 뒤 따뜻한 오리털 이불을 턱 밑까지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바닥에 뒹굴던 스케치북이 든 낡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가방은 눈 녹은 물과 진흙, 그리고 핏자국으로 엉망이 되어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방이 너무 젖었네. 지영은 고민 끝에 가방이 잘 마르도록 우진이 누워있는 방의 테라스 난간에 올려두었습니다. 행여나 깨기라도 할까봐 발소리조차 죽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곤히 잠든 우혁의 얼굴. 남편 우진을 꼭 닮은 그 평온한 이마와 콧날을 지영은 밤이 새도록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20년 전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창틈으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우혁은 부드러운 이불의 감촉을 느끼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하얀 천장, 은은한 조명, 그리고 따뜻한 공기. 여긴 어디지? 몸을 일으키려던 우혁은 발목에서 올라오는 찌릿한 통증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어젯밤의 기억이 필름처럼 스쳐갔습니다. 눈보라 치던 밤의 탈출, 쫓아오던 트럭,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검은 차. 우혁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주방에서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가 퍼져왔습니다.
뱃속이 요동칠 만큼 그리운 냄새, 바로 뽀얀 사골 국물 냄새였습니다. 일어났군요. 지영이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으며 우혁을 맞이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기 저는, 일단 앉으세요. 밥부터 먹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을 테니까.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설렁탕 한 그릇과 정갈하게 담긴 깍두기, 그리고 하얀 쌀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혁은 쭈뼛거리며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받아보는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먹던 식은 밥덩이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우혁은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단순히 뜨거운 국물이 아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은 온기였습니다. 우혁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져 국물 위로 번졌습니다. 한번 터진 눈물은 멈추지 않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래요? 입맛에 안 맞아요? 소금이 더 필요해요? 아니요. 너무 따뜻해서요. 이런 밥, 정말 오랜만이라서요. 감사합니다. 우혁은 허겁지겁 숟가락질을 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본능이, 따뜻함에 대한 그리움이 그를 먹게 했습니다. 지영은 그런 우혁을 보며 슬며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와 차마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지영이 내어준 따뜻한 방에 누웠지만 우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난 여기 있으면 안 돼. 자신은 쫓기는 도망자였습니다. 악랄한 사채업자들이 기어이 냄새를 맡고 쫓아올 테고, 그러면 생명의 은인인 이 친절한 분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될 게 뻔했습니다. 새벽 3시. 우혁은 아픈 다리를 이끌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내 가방. 가방이 어디 갔지? 불을 켜면 지영이 깰까봐 어둠 속에서 열심히 가방을 찾아 손을 휘저었지만 잡히는 건 없었습니다. 순간 절망적인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 도망치면서 떨어뜨렸나? 아니면 차에 타면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지영을 깨워서 찾아봐야 하나 싶었지만 지금 자신을 쫓는 놈들은 악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친절한 분마저 위험에 처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혁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우혁은 책상 위에 놓인 메모지를 찾아 떨리는 손으로 글을 적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혁은 메모지를 베개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스케치북이 든 가방도 없이 맨몸으로 방문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옷깃을 여미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따뜻했던 거실, 맛있었던 설렁탕, 그리고 어머니처럼 따뜻했던 그분의 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눈 쌓인 마당을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우혁은 춥고 어두운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집에 남겨진 낡은 스케치북과 카세트 테이프, 훗날 두 사람을 다시 이어줄 유일한 끈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아침 7시. 거실의 괴종시계가 무겁게 아침을 알렸습니다. 지영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혹시라도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릴까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가운을 여미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청년이 자고 있는 방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저기요? 일어났어요?
아침 준비됐는데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지영은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삐걱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이불은 군대식으로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고 베개 위에는 찢어진 메모지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지영이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삐뚤삐뚤하지만 꾹꾹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떠났구나. 지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창밖을 내다봤더니 눈 쌓인 마당 위로 절뚝거리며 걸어간 발자국 하나가 산 아래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다리도 아픈데 어떻게 하려고. 한숨을 쉬며 돌아서던 지영의 눈에 테라스에 걸쳐둔 가방이 들어왔습니다. 놓고 갔네. 지영이 가방을 집어들고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지퍼를 열자 낡은 스케치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제 차 안에서 보았던 그 스케치북. 지영이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다시 펼쳤습니다. 첫 장. 캠퍼스 벤치에 앉아 수줍게 웃고 있는 긴 생머리의 여자. 바로 20대 시절의 지영 자신이었습니다. 1995년 12월 15일. 그날이었습니다. 남편 우진을 처음 만난 운명의 날. 지영의 눈앞에 20년 전 그날의 풍경이 신기루처럼 펼쳐졌습니다. 칼바람이 매섭게 불던 대학 캠퍼스. 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나무 아래 벤치였습니다. 지영은 두꺼운 목도리에 얼굴을 파묻고 손을 호호 불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남학생 하나가 스케치북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추워서 코끝이 빨개진 채로 말을 걸었죠. 실례지만 모델 좀 서주실래요? 저요? 지금요? 이렇게 추운데요? 지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눈 내리는 풍경이랑 그쪽 눈빛이 너무 잘 어울려서요. 꼭 그리고 싶습니다. 그게 우진이었습니다. 30분 동안 우진은 언손을 녹여가며 연필을 움직였습니다. 지영도 추위를 잊은 채 그를 바라봤죠. 완성된 그림을 받아든 지영은 감탄했습니다. 우와, 이게 저예요? 진짜 잘 그리시네요. 12월 15일. 오늘이 우리 처음 만난 날이네요. 기억해 주실래요? 우진이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환하게 웃었었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훔치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8년 12월 15일. 카페 테이블에 앉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지영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의 대화도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또 그려요? 나만 벌써 몇 번째예요? 평생 그려도 모자라요. 당신이 제일 예쁘니까. 하지만 그림 속 지영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우진 씨. 아버지가 우리 만나지 말래요. 가난한 미대생이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만 한다고. 헤어지래요. 우진은 연필을 멈추고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난 당신이 좋은데. 가난해도 당신이랑 살래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세상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을 지켰습니다. 지영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4년 12월 15일. 배가 남산만하게 부른 임산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좁은 원룸방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지영의 얼굴. 사고가 나기 딱 일주일 전 우진이 그려준 마지막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 우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혁아, 아빠야. 빨리 나와. 보고 싶어. 여보, 우리 이대로 도망갈까요? 아주 멀리. 걱정 마. 당신이랑 우혁이는 내가 목숨 걸고 지킬게. 오늘 병원 가서 우리 아들 얼굴 보자.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지영은 스케치북을 가슴에 껴안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 다 거짓말이었어. 아이가 죽었다는 친정아버지의 말,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아이, 우혁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아빠가 그린 엄마의 그림을 목숨처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우진 씨, 우리 아들이 살아있었어요. 당신을 쏙 빼닮은 아들이 당신 그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지영은 식탁 위에 놓인 카세트 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라벨에 적힌 사랑하는 지영에게. 분명 우진의 글씨였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지 꼭 들어야 해. 지영은 테이프를 쥐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구석에 먼지 쌓인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려는데 손이 너무 떨려 3번이나 헛짚었습니다. 딸깍. 마침내 버튼이 눌러졌습니다. 치지직. 오래된 테이프 돌아가는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잡음 사이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녹음되나? 지영아. 나야, 우진이. 20년 만에 듣는 사무치게 그리운 그 목소리였습니다. 지영은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치지직 하는 잡음 뒤로 부끄러워하는 우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웃지 마. 나 녹음 기능 처음 써봐서 떨려. 어떻게 쓰는 건지 한참 배웠어. 테이프에서 우진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줍어하는 듯한 그 특유의 따뜻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지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요즘 출산 다큐 보니까 아빠들이 태어날 아기한테 미리 편지 남기더라고. 감동적이던데? 나도 우리 우혁이한테 해주고 싶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진이 숨을 고르는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우혁아, 아빠야, 뱃속은 편하네?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건강하게 있다가 만나자. 아빠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 우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벅찬 감정을 누르는 듯 했습니다. 지영아,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우리 우혁이 얼마나 컸는지 초음파 사진 꼭 받아오자. 나 벌써부터 설레서 잠도 안 와. 나 진짜 좋은 아빠 되고 싶어. 너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남편 될 거고. 우리 셋이서 남부럽지 않게 정말 행복하게 살자. 내가 평생 지켜줄게. 사랑해, 지영아. 뚝.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서재는 다시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영은 바닥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속에 꽁꽁 얼려뒀던 슬픔의 댐이 무너지듯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우진 씨, 이렇게나 기다렸는데, 당신이 이렇게나 사랑해줬는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영은 퉁퉁 부은 눈으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테이프를 다시 꺼내 보물처럼 손수건에 감쌌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실장? 나예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지영을 그림자처럼 보좌해온 충직한 신복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당장 조사해 줄 게 있어요. 극비리에 진행하세요. 지영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20년 전 2004년 12월 15일. 제 출산 기록을 찾아보세요. 네? 출산 기록이요? 그리고 우진 씨 교통사고 당시 경찰 보고서도요. 아이 사망 진단서 원본, 당시 담당 의사까지 전부 다 찾으세요. 전화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지만 박 실장은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 실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별장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말해보세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박 실장이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먼저 당시 사망 진단서에 서명했던 산부인과 의사가 현재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사고 직후인 2005년 초에 갑자기 병원을 그만두고 해외로 이민을 갔는데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리고 회장님의 출산 기록은 병원 데이터베이스에서 완전히 삭제되어 있습니다. 백업 파일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지운 게 분명합니다. 지영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인을 찾았습니다. 박 실장이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당시 분만실에 있었던 보조 간호사 한 명을 찾아냈습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요양원에 계시더군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60대 여성이 초조한 표정으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날 당직 간호사였습니다. 그날을 어떻게 잊겠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산모분이 사고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했어요. 아기가 나왔죠. 남자 아기였어요. 그래서요? 아기는요? 화면 밖에서 박 실장이 다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쩡했어요.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데요. 아주 건강한 남자 아기였어요. 지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산모분 아버님께서,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직접 수술실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아기를 안고 나가셨죠. 저희 의료진한테는 돈 봉투를 주셨어요. 한 사람당 100만 원씩. 20년 전에는 정말 큰 돈이었죠.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는 죽어서 태어난 거다. 입 뻥긋하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요. 양심에 찔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회장님이 너무 무서웠고 다들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지영은 의자 등받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파란 핏줄이 터질 듯 튀어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날 속였어. 목소리가 지옥에서 울리는 것처럼 낮고 서늘했습니다. 내 뱃속으로 낳은 멀쩡한 아이를 아버지가 버린 거야. 지영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슬픔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슬 퍼런 분노가 들어찼습니다. 박 실장. 네, 회장님.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아이 찾으세요. 지금 나이는 20, 최근 다리에 부상을 입었어요. 인근 CCTV, 병원 기록, 약국까지 싹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세요.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는 없습니까? 지영은 입고 있던 가운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머리카락 몇 올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혁이 머물렀던 베개에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이거 유전자 검사 맡기세요. 제 DNA랑 대조해서요. 이건 친자 확인 검사예요. 최고 등급으로 가장 빨리 나오는 곳에 맡기세요. 박 실장이 비닐팩을 두 손으로 받아들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꼭 찾겠습니다. 박 실장이 나가고 지영은 홀로 창가에 섰습니다. 눈은 이미 다 녹아내렸고 정원에는 봄 기운이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우혁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갈게. 지영의 눈빛에서 20년 만에 되찾은 확신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엄마의 처절한 다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별장 거실에 박 실장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기다리던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봉투를 뜯었죠. 마침내 서류를 꺼내 펼친 순간 굵은 글씨가 지영의 눈앞에서 번졌습니다. 친자관계 일치 확률 99.99%. 지영은 서류를 가슴에 꼭 껴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참아왔던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아들, 정말 내 아들이었어.
살아있었어. 20년. 무려 20년을 죽었다고 믿었던 아이가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도 기적처럼 지영의 눈앞에 제 발로 찾아왔던 겁니다. 박 실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이제야 정말 괜찮아요. 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비틀거리듯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죠. 그 아이 찾았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예, CCTV를 추적했습니다. 설렁탕집으로 갔더라고요. 박 실장이 태블릿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간판. 윤영자 할매 설렁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가게 주인인 윤영자 할머니가 우혁 씨를 키웠다고 합니다. 키웠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조사해보니 우혁 씨가 7살 때부터였습니다. 박 실장이 조사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1997년 겨울, 당시 7살이던 어린 우혁이 눈 내리는 골목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답니다. 그걸 발견한 윤영자 할머니가 가게로 데려가 따뜻한 설렁탕 한 그릇을 먹였고 갈 곳 없는 아이를 걷어 쪽방에서 재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영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고모는요? 우진 씨 누나는 뭘 한 거예요? 아이를 맡겼잖아요. 그게 박 실장의 표정이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고모 부부는 회장님 부모님께 매달 양육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월 200만 원씩 20년간 총 4억 8천만 원입니다. 뭐라고요? 하지만 이 돈 중 단 한 푼도 우혁 씨한테 쓰지 않았습니다. 전부 자기들 생활비와 도박 빚으로 날렸답니다. 우혁 씨는 사실상 버려진 거죠.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맺힐 정도였죠. 하지만 박 실장의 보고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회장님. 심지어 3년 전엔 고모 부부가 우혁 씨를 사채업자에게 팔아넘기기까지 했습니다. 팔아넘겨요? 네. 자신들의 사채 빚 대신 조카의 노동력을 판 겁니다. 불법 노역 공장. 우혁 씨는 거기서 3년간 짐승처럼 갇혀 지냈습니다. 임금은 고모 부부가 다 가로챘고요. 지영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제 핏줄을, 그것도 부모 잃은 아이를 앵벌이도 모자라 노예로 팔아먹다니. 지금 당장 변호사 부르세요. 내 아들 건드린 데가 뼈저리게 치르게 해줄 거니까. 알겠습니다. 최고 로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박 실장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박 실장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우혁 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기차역입니다. 표를 예매했다고 합니다. 지방행 첫 차입니다. 지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차 대세요. 당장 잡아야 해요. 그 시각 낡은 설렁탕집 쪽방. 우혁은 멍하니 핸드폰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고모에게서 걸려온 전화 때문이었죠. 야, 이 도망자 새끼야. 너 지금 어디 있어? 당장 안 튀어와. 고모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습니다. 싫어요. 저 다신 안 가요. 이제 빚도 다 갚았잖아요. 뭘 갚아? 이 새끼가 감히. 고모, 전 이제 자유예요. 공장도 빠져나왔고요.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전화 너머로 고모의 비릿한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유. 하, 웃기네. 너 설렁탕집 할망구 빚보증 섰다는 거 알지? 우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공장에서 도망친 날 사장님이 위약금 대신 보증인을 세우라길래 할망구 이름 올렸어. 인감도장 찍었다고. 거짓말. 그럴 리 없어요. 내일까지 5천만 원 안 가져오면 가게 넘어간다. 할망구 길바닥에 나앉는 꼴 보고 싶으면 계속 도망 다녀보든가.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우혁은 핸드폰을 쥔 채 석상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죠.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혁아, 누구냐? 밥 먹어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우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도망친 대가가 평생의 은인인 할머니에게 돌아오다니. 우혁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는 것. 그날 밤 우혁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도 전 우혁은 조용히 일어나 가방 하나만 챙겼습니다. 할머니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죠. 할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우혁은 문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할머니한테 그냥 짐이었나 봐요. 부디 건강하세요. 우혁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어둠이 깔린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차라리 어디론가 영영 사라져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기차역을 향해 걷는 그의 뒷모습이 한없이 작고 위태로워 보였죠. 하지만 우혁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 자신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다는 사실을, 20년 만에 찾은 아들을 다시는 놓치지 않으려는 친엄마가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요. 새벽 5시 30분. 눈이 소복이 내리는 기차역이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라 플랫폼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혁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매표소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척하고 창백한 얼굴.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10분 후 부산행 열차가 3번 플랫폼에 들어옵니다.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플랫폼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혁도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부러진 발목이 욱신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플랫폼 벤치에 주저앉은 우혁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우혁의 어깨 위에, 머리 위에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우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가방을 적셨습니다. 5분 후 열차가 들어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우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서 기차의 전조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대로 타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계단 아래쪽에서 누군가 미친 듯이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혁아, 우혁아. 여자의 다급한 외침이었습니다. 우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번쩍 들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코트도 제대로 여미지 못한 채 한쪽 발에는 실내 슬리퍼를 신고 머리는 산발이 된 채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우혁아, 거기서 가지 마. 지영이 우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짚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우혁아,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떻게 알고? 우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영이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너 어디 가려고 그래? 왜 혼자 도망가려고 해? 저는 갈 곳이 있어서요. 신경 쓰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 도망가는 거잖아. 다시 그 사람들한테. 그 지옥으로 가려는 거잖아. 지영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우혁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할머니가 집을 잃어요. 저 때문에 또 누군가 다치면 안 돼요. 그냥 제가 사라지는 게 나아요. 안 돼. 지영이 우혁의 차가운 손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절대 안 돼. 다시는 너 혼자 안 보내. 네? 그게 무슨. 우혁아.
지영의 떨리는 손이 우혁의 얼어붙은 뺨을 감쌌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우혁은 눈앞의 지영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서럽게 울고 계실까요? 자신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뿐인데. 미안해. 지영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20년이나 너를 못 찾아서. 엄마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네? 엄마라니요? 전 고아예요. 부모님은 사고로. 내가. 지영이 우혁의 눈을 똑바로 아주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내 엄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도, 사람들 웅성거림도, 다가오는 기차 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유전자 검사했어. 네가 자고 간 방에서 머리카락 찾아서 99.99%.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낳은 내 친아들이라고. 지영이 가방에서 구겨진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이것 봐. 친자관계 일치 확률 99.99%. 넌 내 아들이야, 우혁아. 우혁의 눈이 서류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앞을 가려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요. 고모가 그랬어요.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이야.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어. 내 아빠는 돌아가셨지만 넌 살아서 태어났어.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너를 빼돌리고 나한테는 죽었다고 속인 거야. 지영이 다시 가방을 뒤져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 거 맞지? 내 아버지가 그린 거야. 박우진. 내 친아빠 이름이야. 페이지마다 젊은 시절 지영의 얼굴이 가득했습니다. 우혁의 떨리는 손이 스케치북을 넘겼습니다. 아빠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의 얼굴. 그게 바로 눈앞에 있는 이분이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이렇게. 그래. 우리 정말 많이 사랑했어. 너무너무 사랑했어. 지영이 카세트 테이프도 꺼내 쥐어주었습니다. 이것도 내 아빠가 남긴 거야. 네가 태어나기 전에 녹음한 거. 우혁아, 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야라고 했어. 우혁은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생전 처음 입 밖으로 내뱉어보는 단어였습니다. 엄마. 엄마. 20해를 살면서 단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그 이름. 지영이 주저앉은 우혁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부서질 듯 꽉 껴안았습니다. 그래, 엄마야. 내가 내 엄마야. 미안해, 우혁아. 20년이나 늦어서 정말 미안해. 엄마. 저는 알아. 다 알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아무데도 가지 마. 두 사람은 눈 내리는 기차역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기차가 요란한 경적을 울리며 플랫폼에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기차가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기차는 눈보라를 뚫고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텅 빈 플랫폼에는 하얀 눈만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기적처럼 다시 만난 엄마와 아들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남아 있었습니다. 지영이 우혁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엄마 집으로. 우리 집으로 가자. 네, 엄마. 우혁이 목이 맨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이제야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2주가 흘렀습니다. 지영의 집에서 지내며 우혁은 몰라보게 건강해졌습니다. 부러졌던 발목도 거의 아물었고
헬쑥했던 볼에는 혈색이 돌기 시작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건 우혁의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쫓기는 짐승처럼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든든한 엄마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지영은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우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야. 지영이 우혁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너도 준비해.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는 거야. 네, 엄마. 오후 2시. H호텔 대연 회장. 입구에는 김지영 회장 긴급 기자 간담회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20여 개 언론사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채 웅성거리고 있었죠. 갑자기 무슨 발표를 한다는 거야? 글쎄. 경영권 문제인가? 그때 문이 열리고 지영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 뒤로 말끔한 정장을 입은 우혁이 조용히 따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소나기처럼 터졌습니다. 지영은 마이크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장례를 압도했습니다. 오늘 제가 밝힐 진실은 제 개인적인 가정사이자 동시에 우리 사회의 추악한 범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습니다. 20년 전 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장례가 술렁였습니다. 김지영 회장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었다니 특종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선천성 질환으로 사망했다고요. 지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죽은 줄 알았던 제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영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뒤쪽 대형 스크린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떴습니다. 친자관계 일치 확률 99.99%, 제 아들 박우혁 군입니다. 우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수백 개의 플래시가 우혁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지영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제 아들은 지난 3년간 지방의 한 불법 노역 공장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충격에 빠져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성년자를 납치해 불법으로 감금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가해자들을 불렀습니다. 측면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중년 남녀를 양쪽에서 붙잡아 끌고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 발버둥 치는 여자, 바로 우혁의 고모와 고모부였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린 억울해. 고모가 악을 쓰며 발악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김 회장 아들을 팔아넘긴 거야? 세상에, 친척이라며? 고모가 기어이 마이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린 그애 키워준 은인이야. 부모 없는 애를 7살 때부터 먹여 살렸다고. 억울해서 못 살아. 키워주셨다고요? 지영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리꽂혔습니다. 그럼 매달 받은 200만 원은 뭡니까? 20년간 총 4억 8천만 원. 제 부모님께 양육비 명목으로 꼬박꼬박 받아간 그 돈 말입니다.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 날짜별로 적나라하게 떴습니다. 이 돈 중 단 한 푼이라도 제 아들한테 쓰셨습니까? 고모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모는 입을 뻐끔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죠. 바로 그때 연회장 뒷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백발의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윤영자 할머니였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할머니를 향했습니다. 나 설렁탕집 하는 윤영자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내 증인이요. 여기 증거 가져왔소. 할머니는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두툼하고 낡은 공책 한 권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오? 너덜너덜해진 공책 표지.
우혁이 밥값이요. 이놈들이 애버리고 간 13년 동안 내가 우혁이 먹인 밥값, 옷값, 병원비, 날짜별로 다 적어뒀소. 할머니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들이 스크린에 확대되어 비춰졌습니다. 2010년 3월 5일 설렁탕 한 그릇. 2011년 9월 1일 중학교 교복. 2015년 겨울 패딩 점퍼.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 인간들은 지들 핏줄인 조카 몫으로 나온 돈을 다 꿀꺽하고 애는 굶겼어. 내가 설렁탕 국물 먹여서 키웠어. 어디서 키웠다는 거짓부렁을 해. 좌중이 숙연해졌습니다. 수억 원의 돈보다 저 낡은 공책 한 권의 무게가 훨씬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지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된 한 남자가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우혁이는 임금 한 푼 못 받았어요. 다 고모란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챙겨갔어요. 지영이 통장 내역을 띄웠습니다. 공장 입금 월 100만 원 총 3,600만 원. 결국 당신들은 양육비로 4억 8천을 받고 조카를 노예로 팔아 3,600만 원을 챙겼습니다. 5억이 넘는 돈을 제 아들의 목숨값으로 챙긴 겁니다. 고모는 그제야 고개를 푹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죠. 경찰관님, 저 사람들 데려가세요. 지영의 단호한 명령에 경찰이 고모 부부를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고모가 우혁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소리쳤습니다. 야, 박우혁, 네가 우릴 이렇게 만들 거야? 키워준 은혜를 원수로 갚아? 이 배은망덕한 놈아.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우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고모가 선택한 거예요. 저를 돈으로 보고 저를 팔아넘긴 건 고모예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겁니다. 고모 부부가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닫히는 문 뒤로 욕설과 비명이 사라졌습니다. 지영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경찰과 협조해 사채업자들도 모두 검거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공장도 폐쇄됐고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실례지만 회장님의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지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우혁이 걱정스런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죠. 그 부분은 가족 문제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영은 말을 아꼈습니다. 아직은 덮어야 할 상처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다만 20년 만에 제 아들을 되찾았다는 것, 그리고 제 아들이 저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지영이 우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혁도 엄마의 손을 마주 잡았죠.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그날 저녁 대한민국 모든 뉴스의 톱기사는 이 모자의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재벌 2세, 20년 만에 되찾은 아들 피보다 진한 설렁탕집 할머니의 사랑. 길고 길었던 싸움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영과 우혁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둘은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3개월 후 법정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판사봉이 내려쳐지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한다. 조카를 팔아넘긴 고모와 고모부 그리고 악랄했던 사채업자 일당까지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호송차 앞 수갑을 찬 고모 부부는 서로를 향해 핏대를 세우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사채만 안 썼어도. 뭐? 웃기지 마. 네가 도박으로 날린 돈이 얼마인데 남 탓을 해. 한때 한 배를 탔던 부부는
이제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탐욕의 끝은 파멸뿐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 서 있던 우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모가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달싹였지만 이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20년의 세월을 팔아먹은 데가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지영의 집 초인종이 조심스럽게 울렸습니다. 딩동. 누구세요? 지영이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엔 뜻밖의 손님이 서 있었습니다. 지영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선 어머니는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고 꼿꼿하던 아버지의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그들을 늙게 만든 것이었죠. 무슨 일이세요? 지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염치 없는 거 알지만 우혁이 우리 손자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다오. 지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곁을 비켜주었습니다. 거실에서 공부를 하던 우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노부부였습니다. 지영의 부모는 우혁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2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사위, 우진을 쏙 빼닮은 청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털썩. 아버지가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뒤이어 어머니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바닥에 짚었습니다. 우혁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굵게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 죽을 죄를 지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우리가 눈이 멀어서. 노부부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오열했습니다. 우혁은 당황해서 지영을 쳐다보았습니다. 지영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미쳤었어. 그 사고로 애 아빠가 죽고 나니 눈이 뒤집혔어. 아버지가 가슴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재벌가 딸이 미혼모가 된다는 게 그 스캔들이 두려웠어. 내 엄마 인생 망칠까봐. 가난한 그 사람 핏줄인 너만 없애면 내 엄마가 깨끗하게 새 출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래서 널 버리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어머니도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벌을 받아 마땅해. 네가 이렇게 컸구나. 아빠를 쏙 빼닮았구나. 우혁은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증오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지만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노인들을 보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지영이 우혁의 옆에 앉아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혁아,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용서하지 않아도 돼. 모르겠어요, 엄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우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20년의 고통을 단번에 씻어내기엔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요. 지영의 부모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아버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이해한다. 우린 기다릴게. 네가 마음을 열 때까지 언제까지나 기다릴게.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다시 지영과 우혁만 남았습니다. 정막 속에서 우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화 안 나세요? 화는 나지 많이. 지영이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도 그냥 사람이더라. 실수하고 후회하고 늙어가는 불완전한 사람. 그래도 우린 시간이 좀 필요할 거야. 아주 많이. 계절이 2번 바뀌고 6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우혁은 그토록 꿈꾸던 미술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따스한 봄날 지영이 학교 정문 앞까지 우혁을 바래다 주었습니다. 엄마는 회사 가봐야 해. 저녁엔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 엄마 고마워요. 정말로요. 우혁이 지영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는 제법 엄마보다 키가 큰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잘하고 와.
사랑해. 그로부터 1년이 또 흘렀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대학로의 작은 갤러리 앞, 현수막 하나가 봄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박우혁 첫 개인전 마이너스 기다린 사람. 전시장 입구에는 눈 내리는 밤길과 그 위에 멈춰 선 검은 벤츠를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운명이 다시 연결된 그날의 기록이었죠. 벽면 가득 우혁의 시선이 머문 곳들이 그림으로 피어 있었습니다. 설렁탕을 끓이는 윤영자 할머니의 구분 등,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 지영의 얼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뚝배기와 하얀 이불, 그리고 한쪽 벽에는 아버지의 낡은 스케치북이 액자에 담겨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벽면에는 가장 큰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제 안 추워요. 벚꽃이 흩날리는 봄 햇살 아래 엄마와 할머니 그리고 우혁이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오프닝 날 저녁, 지영과 윤영자 할머니가 나란히 갤러리에 들어섰습니다. 갤러리 구석에는 지영의 부모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초대는 받았지만 감히 다가오지 못하고 멀찍이서 손자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가엔 회한의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할머니가 그림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짚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렸어. 아이고 장하다. 할머니. 우혁이 다가와 할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눈치 보지 마라. 옛날처럼 굶지 말고 배가 터지도록 실컷 먹고 살아야지. 네, 할머니. 저 이제 배불러요. 마음이 꽉 차서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지영이 우혁의 어깨를 감싸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혁은 할머니와 엄마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눈부신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연분홍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유리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세 사람은 전시장 중앙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영이 허공을 향해, 아니 곁에 있는 듯한 누군가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진 씨, 보고 있어요? 우리 아들 이렇게 잘 컸어요. 당신 닮아서 그림도 정말 잘 그려요. 이제 당신도 편히 쉬어요. 우혁이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윤영자 할머니가 우혁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갤러리 밖에서는 훈훈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20년의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얼어붙었던 모든 것들이 녹아내리고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계절. 우혁은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들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혹독한 겨울 끝에는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